이재명 정부의 보안 수사권 논란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강한 분노가 터졌습니다. 믿던 대통령에게 매일 폭행당하는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민주당이 대통령 뜻만 따르는 조직이냐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이 논란이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개혁 후퇴에 대한 경고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 세력들에게 매일 폭행당하는 느낌이죠. 제가 그래요. 믿던 대통령에게 매일 폭행당하는 느낌이에요. 아침마다.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힘들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매일매일 뭔가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매일 눈만 뜨면 내가 믿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대통령,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응원했던 민주당이 나를 배신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 폭행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힘들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별로 그런 뉴스가 눈에 들어왔지 않아요. 제가 오늘 유 작가님이 매블쇼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죠. 제가 오늘 유 작가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뉴 이재명 세력들의 반응을 봤어요. 심각해요. 뭐냐? 유 작가의 말은 어떻게 마지막 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언이에요. 그거를 싸잡아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제가 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냐면 이 정부에서는 이제 본인들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위험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유 작가나 김어준 총수나 나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오히려 반명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믿던 이재명이 맞나라고 하면서 계속 의문점을 적시하시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요. 당청 관계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11개월 할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엇박자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나 송영길이나 뉴 이재명 세력들이 정청래 공격거리에 어떤 하나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청 조직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싫어서 불협화음을 낸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청래는 나름 당원들의 목소리와 당의 방향을 잡으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무조건 청와대의 하명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당 정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는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당도 나의 의시대로 따라라.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내시가 아니에요. 당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 가면 당에서 바로 잡아주는 게 당정 관계의 가장 건전한 관계예요. 제 말 맞죠?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보안사건을 남겨주자고 할 때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이 주도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제대로 만든 게 정청래의 업적이에요. 무조건 청와대가 이렇게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습니다. 그래? 바꿔야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나 민주정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민주당은 연대를 잃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민주를 잃었다. 민주진영의 최고의 가치는 연대와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는 4당 연대를 해서 이재명을 밀었고 지방선거 때는 소수 야당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의 린치를 가한 게 바로 민주당의 6.3 지방선거의 현실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지나고 보니 평택을의 공천을 안 하는 게 맞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위에서 찍어 눌러도 평택에 공천을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를 돕자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과잉 충성을 한 거예요. 정청래는 그 지나고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청와대의 뜻이고 아무리 위에서의 김용남 후보의 공천이라고 해도 나는 평택을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택을의 민주당, 어차피 지금 민주당 의석이 없죠. 더 큰 연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회고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 당시에 재방송만 봤어도 민주당 당원들이 정의를 외치는 그런 평택을의 선거를 정말 일어나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국힘당과 싸우는 정당이지 민주당과 싸우는 정당입니까? 또 다른 적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될 때는 4당 연합체, 5당 연합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잠바를 입고 뛰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제 6.3 지방선거 때는 저격공천같이 해서 결국은 연대를 통해서 민주진영의 가치를 더 높이고 결국은 우리가 내란 청산과 정광석과 같은 개혁이 모두가 실패를 해서 저는 평택을 선거는 단순히 국힘당의 유이동이 당선된 게 아니라 민주진영의 연대의식이 일단 깨졌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살다 저는 국힘당보다 더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냥 민주당의 뉴 이재명 세력들은 새로운 점령군들이 아니 그 김민석이 하나 그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데 말들이 많네. 그냥 룰을 바꾸고 지네 마음대로. 응?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을 하고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작은 거 하나 바꿀 때도 왜 1인 1표제가 중요하고 왜 당원들에게 이런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새벽에 한덕수로 김문수에서 후보로 교체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금 민주당이 내일 모레 후보 등록 마감인데 이제 와서 선호투표제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호투표제를 해서 김민석 당대표 시키고 싶으면 제가 어제 게시판에다가 얘기한 것 같이 차라리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대표를 지명직으로 해라. 대통령 지명직으로. 그 뜻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응? 적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당대표 후보가 나온다 그래도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대통령은 입법부를 존중하는 저는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는 게 1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우리가 흐린 눈으로 보면서 설마 이재명은 그랬겠어? 주변에 이현주, 이재명, 뉴박 세력들이 그랬겠지? 아니에요.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그놈의 수기 홍어보다 더 삭힙니다. 검찰개혁의 문제, 보안수사권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 이것들은 십수년간 민주진영에서 수기했더니 그 결론이 절대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가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죠? 우리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해서 이렇게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절대 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십수년간 수기하고 또 검찰의 형태를 바라봤을 때 저들은 절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거를 가지고 또 수기하라는 거는 뭐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살크고 이미 너무너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게 민주진영에 있어서는 결론이 난 사항을 또 수기하라는 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란한 개혁이 멋있을지는 몰라도 성과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혁에 소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 이건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틀렸어요. 요란한 개혁, 여러분들 개혁을 할 때 요란하게 만드는 것은 뭐죠? 개혁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요란하지 않는 개혁이 개혁인가요? 즉 요란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항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개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 필요 없는 곳에다가 개혁의 칼자루를 대니까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요란한 개혁은 멋있을지 몰라도가 아니라 개혁을 하는 주체는 멋있으려고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천박해요. 누가 개혁을 멋있으려고 개혁을 합니까? 개혁은 결국은 적을 만드는 것이고 본인이 공격을 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혁이 요란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들의 아픈 점을 칼자루로 도려내려고 하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쵸? 조용한 개혁이 있을까요? 조용한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광석화 같이 해야 돼요. 조용한 개혁은 있어요. 단 개혁 주체의 의지가 강할 때 조용한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조용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도 그 시간이에요. 그건 누구냐? 대통령의 의지예요. 대통령이 150석 이상의 입법부의 힘과 1년차 대통령의 2년차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작년에 검찰개혁 밀어붙였다라고 하면요, 하나회 척결하듯이 저들이 여러분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지금 왜 검찰의 보안수사권 갖고 시끄럽냐? 시간을 끌어주니까.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가장 힘센 사람이 의지로 밀어붙이면요, 저쪽은 저항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살 길 찾자. 자꾸 요란을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검찰개혁은 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렇죠? 의지만 있었다 그러면 6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계속 보안수사권 조금, 그리고 느닷없이 약자와 피해자 문제를 꺼내면서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는 저런 처절한 몸부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의 논리가 너무 선명해요. 검찰이 여태까지 하던 일 그대로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 원래 하던 짓이에요. 뭐냐? 얘네들이 여러분들 검찰 개혁을 막는 방법이 2019년도에도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경찰의 약점을 잡아요. 지금의 경찰의 약점을 잡은 게 바로 장윤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검찰만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똑같죠. 과거와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성인 의원님이 얘기한 것 같이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원들이나 힘있는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야당 쪽 제야 검사 출신의 제야,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 진영이라고 어디 가서 목소리가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은 제야 법조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인 의원님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선배들인 거예요. 후배들이, 여러분들 이성인 의원님의 후배들이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야 퇴직한 검사 출신의 제야 정치인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 막 전화가 오고 그러죠. 민변도 지금 보안수사권 남겨야 된다. 그런 게 뭐냐, 민변 안에서도 제야 활동을 하지만 검사 출신들의, 법조인 출신들의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직 심층 분석을 본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구조적 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제 밤에 사실 제가 머리는 항상 이게, 저도 정치 고관여층이자 중독자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구조적 다수라는 말이 나오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워크숍에 와서 제3의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이 이거 보안수사권을 남기자고 하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뉴 이재명 세력들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뺏지단 의원들이 대통령 의중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들이 얘기하는 제3의 길은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 진보의 가치는 여치껏 기득권 타파, 개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뤘어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민주 진보의 가치와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뿌리예요. 제3의 길은 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재벌가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저도 이재용 회장이 이뻐 보이고 최태원 회장이 이뻐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 제3의 길이 바로 그겁니다. 여태까지 민주 진보가 가지 않았던 길.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단순히 검찰을요 수사기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제가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보면 왜 이재명 정부가 검찰과 손을 잡으려고 할까? 검찰은 단순히 준사법기관이고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은 대한민국의 주류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 손을 거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친재벌적이고 검찰은 친조중동과 언론이에요. 검찰 권력이 살아있으면 조중동도 잡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이 살아있으면 친재벌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단순히 검찰은 수사권을 가진 어떤 사법기관이 아니라 검찰은 우리 사회의 주류예요. 그런 주류와 적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같이 가야 될 주류를, 여태까지 검찰을 적으로 돌려서 민주시장들이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적어도 검찰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당하거나 조중동의 공격을 피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굳이 검찰을 민주 진보의 전통적으로 늘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늘 검찰에 당했단 말이에요. 검찰 그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 진보가 늘 집권 말기에 철퇴를 맡고 오는 건 검찰 권력에 의해서 그 검찰 권력과 기생하는 조중동의 그 찌라시들과 함께 민주 진보가 큰 타격을 입었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검찰을 우군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검찰의 칼이 결국은 주류를 자기의 편승시키겠다는 게 저는 그 제3의 길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어간다. 저는 이제 그 식어가는 단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는 생각은 식어간다를 넘어서 이제는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하면 우리가 꿈꿔왔던 이재명 정부에서는 타협 없는 개혁과 선명한 민주당이 가치입니다. 이 말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그쵸? 여러분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하면 이재명이 권력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타협 없는 개혁과 누구보다도 선명한 민주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떠죠? 오히려 정체불명의 외연확장과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보면서 민주당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데 하다가 그 결국은 핵심 지지층들이 반발을 했고, 그 핵심 지지층들의 반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문제예요. 수사권 문제. 그 다음에 인사는 둘째 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법사위나 이쪽에서 잘못된 생각을 해갖고 부결시키거나 그렇게 되면요, 검찰의 수사권은 민주진영에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요, 그거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그날로부터 사실상 나락을 갑니다. 민주진보가 뭐하러 이재명 정부를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의 수사권을 하자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면서 본인보다 더 아파하면서 그 추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재명이 당할까 봐였거든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이 남기면 결국은 이재명을 향할 거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검찰의 수사권은 당연히 제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라는 구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원들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앞에서는 보안 수사권 논란이 왜 지지층의 배신감으로 번졌는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유시민 메시지가 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졌는지 짚어봅니다. 지금 가장 딱 그 사람들이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오늘 사실은 주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 양반이. 저는 일단 최동석, 이해운, 이병태는 중축에 필요 없다. 마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인사들이 맞아? 이거 조금 우리 정부 방향성에 안 맞는 게 아닐까라고 애둘러 표현하던 것들을 이런 사람들은 중축에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이 저는 진짜 너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좋았고, 그리고 이 체육 앵커가 이제 상당한 검열과 중립 기여와 그리고 이제 막 뭐랄까 이렇게 폭소를 이제 유발하면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만들면서도 유시민 작가님을 결국 말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이 말과 글을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책임성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서로를 조금 헐뜯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막말과 폄훼까지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비평하는 사람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자기의 몫이라는 그 말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되새기게 될 말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시민들이 해야 될 일, 지지자들이 해야 될, 당원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신 게 맞고, 근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대통령이 권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정계 개편. 네. 정계 개편이 소규모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규모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재개발처럼, 재건축은 건물 하나 짓는 거고요. 재개발은 동네를 다 쓸어버리고 아예 동네 도로와 그 조망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과거 3당 합당 예시도 네. 들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계 개편은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또는 재개발인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장 이런 주요 포스트마다 대통령이 픽을 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표현을 하셨다. 대통령이 그동안. 왜 그럴까? 그러다가 서울시장은 안 되기도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주요 포스트 국회와 지금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도 본인의 픽이 누군지를 이거 유시민 작가님 얘기입니다. 본인의 픽이 누군지를 명백하게 여러 번 표를 냈다. 그러면 국회, 당, 서울시, 경기도 이런 네. 주요 포스트를 왜 대통령이 권력으로 쥐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해보니 이것은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이제 단락이 정계 개편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당연히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전에 노무현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교감도도 보여주고 자 이제 집 허뭅니다. 어디까지 허물고 이렇게 지어요. 오케이? 이렇게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그걸 대목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표현했어요. 걱정했다. 자기가 보안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내가 그게 생각이 달라졌다면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모호한 말로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까 해석 투쟁,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조리돌림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네. 저는 그 대목에서 저 목이 안 좋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안 좋아. 정확하게. 예. 뭔 얘기냐면 제가 볼 때 취임 초기에 몇 개월 안 돼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 보수 쪽에서도 다 박수 쳤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 오늘 유시민 작가의 요지는 그 앞단 뺐지만 그건 뭐냐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치게 강한 것 같다. 그 말씀도 과거에 했었잖아.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추진된 게 아닌가? 대통령 평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새로 틀을 좀 짜는 정계개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오늘 얘기를 종합하면 이른바 뉴 이재명의 그림의 설계자 기획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함의를 담아서 오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음.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럴까 했던 게 대통령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문조 유털레라고 해서 지난 우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한 정도로 혐오 표현을 써가면서 능멸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오면서 마치 무슨 뭐 금전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파다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이 된다든가 이것은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폄하를 하면서 그들을 사람들이 혐오하게 만들려는 그런 작업들이 온라인에서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놔둬지는가? 이것은 대통령이 그것을 지금 그냥 두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꼭 혐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의 정통성, 어떠한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것들, 그러한 정신적인 어떤 터줏대감적인 것들, 이것들을 흔들어야만 새 판을 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대목이 잘 보셔야 할 게 지지율이 좋았어.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럼 주가도 막 뛰고. 그런데 최근에 한 2달 사이를 보면 지지층 간의 갈등이 완전히 격화돼서 그 와중에 유시민의 등장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사태의 본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한쪽은 또 비판도 하고 격렬해졌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지지율은 떨어졌고 견제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예상보다는 성적표가 안 좋았어.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고 지방선거 때 견제론이 불지 않고 만약에 완승을 했다. 그리고 김민석을 픽을 했으니까 김민석을 당 대표로 낙점을 하고 그 전당대회 끝나서 김민석이 장악을 했다. 그럼 다음 총선에서는 사실상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사들이 되고 총선의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붙여가면서 말씀 뭐 유시민 작가가 생각한 방향대로 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을 흔들려고 구상한 게 아닐까?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성적표가 기대만큼 못 미쳤고 그리고 지지층 간의 갈등이 격화됐고 그전에는 그 정도로 격화되지 않았는데 심해졌잖아요. 사실 유시민 작가 그것도 ABC 뭐 증축 재건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믿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져 힘이 약화됐는데 그 지지층들도 이제 사태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 어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층이 아마 등 돌릴 거예요. 민주당에 등 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민주당보다는 대통령한테 등을 돌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키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지키고 전당대회 때 정청래를 뽑아서 개혁 당대표를 반드시 더 뽑아야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오늘
유시민 작가 그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당의 자율성, 주체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뭔 얘기 하더라도 당을 지배하려고만 안 되고 대통령 자신은 그런 어떤 하명 정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고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막아내야 한다. 잘못된 거, 부당한 것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라는 메시지를 오늘 저 유시민 작가가 한 거예요. 물론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있고 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쌓여왔던 여러 가지 징후에 대해서 유시민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나와야 하는 거. 왜? 답답하고 이상하잖아. 그렇죠. 어. 그 유시민 작가님의 그 해석이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커서 차마 건드리지는 못해서 눈에 보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걸 결국 유시민 작가님께서 들춰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코끼리라는 이 거대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이 대통령이 계속 당을 이렇게 조금 수직적으로 하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도 지금 심각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받아주셔갖고 이런 우려를 방향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길에서 대통령이 성과를 내서 그게 성공이었다. 훗날 평가도 받고 그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후자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실패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벌써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을 지금 다른 여러 채널의 방송들에서 그 뭘 지금 헤드라인을 뽑냐면 네. 유시민 이재명 실패할 것. 아 그걸로 뽑는구나. 예. 그러니까는 실패해라. 마치 무슨 욕하고 저주를 퍼부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그걸 가지고서 지금 미다시를 그걸 뽑는구나.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기자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로는 유시민 작가가 왜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줄 알아? 그거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한테 계속 조언 그러니까 훈수 두려고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제 심보가 틀린 거야. 뒤엉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그 이제 매불쇼 발언을 보시면은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됐든 뭐든 성공했다. 그러면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잘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뭐가 되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안 돼도 돼요. 유시민 작가 한 얘기가 나는 안 돼도 되고 그냥 작은 사람으로 남아도 되고 책도 이렇게 나중에 되면 책도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예언 진단이 틀리면 책 안 팔려도 됩니다.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현상을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현상이 우리가 설마 하고 느꼈던 말을 하지 못했던 그것들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이런 뜻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라는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